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드루킹 김모 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건 모두 두 차례입니다. 날짜는 지난 3월 15일입니다.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과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각각 한 차례씩 보냈습니다. 김 씨는 해당 메시지에서 김 의원실의 한모 보좌관이 자신들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카페 회원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가 무산되자 금전 관련 언급을 하면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두 차례 답장을 보냈습니다. 처음은 황당하다며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한 보좌관에게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 양주 등을 훔친 혐의로 48살 A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모두 3번 들어갔는데 18일 처음 침입했을 때는 TV조선 기자와 함께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처음엔 기자의 권유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같이 들어갔다. 18일 날 같이 들어갔다고 지금 그렇게 진술해서 그 사람 말이 한 번인데 그걸 확인을 해봐야죠. 경찰은 당시 TV조선 기자가 사무실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서 사무실 안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했습니다. 경찰과의 통화에서 TV조선 기자는 들고 나온 물건은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태블릿 PC와 USB를 확보하는 대로 원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기자가 파일을 열어보거나 복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우선 TV조선 기자에게 모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측은 수습 과정에 있는 기자로 경찰에 출석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당사자는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야3당은 이 사건을 대통령 선거 불법 댓글 공작과 여론 조작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 법안 공동 발의는 물론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 규명에 책무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모두 160석인 야3당은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인데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에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특히 대선 당시 여론을 조작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선 불법 댓글 공작 및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으로 대선과 정권 교체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라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면서 이것은 망언이라고 규정합니다. 정의당 역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 국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준 상황. 이에 따라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은 남은 4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환진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온 메일인데요.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보낸 거는 이제 저번에 김성태 의원 관련해서 우리가 메일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등등 해서 국회의원도 문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뭐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메일 감사드리고요. 해외에 나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건은 좀 이야기를 좀 듣는다든가 핵심적으로 뭔가 조사를 더 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메일 보내주셔서 제가 굳이 언급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김환진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차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명종님. 예, 유명종입니다. 우리는 그래. 인사를 했다가 안 했다가 어떨 때는 2부 방송에 했다가 뭐 이런 거고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요즘 오늘 오는 비는 거의 뭐 장마비 같아요. 계속 오고 있네요. 근데 농촌에 가면 도움 되죠. 그렇죠. 그 박근혜가 심지어 무려 명종님이 고향인 강화도에 가서 소방업소로 뿌렸던 바로 그 가뭄용 그때 소방호수로 땅을 파버렸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 외삼촌 사는 동네인데요. 거기가 간척지거든요. 간척지. 원래 갯벌 막아서 논을 만든 간척지인데 우리 외삼촌 논이 그 바로 옆에 논이었는데 다 타 죽은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를 열렬히 지지한 무슨 장 되는 사람 논에다가 그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벼는 다 죽었어. 그 벼는 무슨 죄냐고. 그렇게 뿌리면 안 된다니까. 식물한테 물 한 번 안 줘본 사람이에요. 물을 그렇게 뿌리고요. 이벤트를 하고 나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여름 내내 그 물차를 갖고 와서 그 논에 물을 주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 논에만요? 네, 그 논에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물 준 논에 벼가 죽으면 안 된다라고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예. 관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근데 놀랍다. 우리의 문재인 정부는 알아서 비가 와줍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거죠. 그렇죠. 남북한이 정말 좋아진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가슴 떨릴 1945년 해방되고 나서요. 1948년에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요. 그리고 2년 있다가 6.25가 나고요.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정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통일을 방해해 왔죠. 근데 통일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남북한의 정상적인 국가로서 오고 가고 어저께 제 꼬맹이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비행기 타고 한 북경까지 한 2시간 좀 넘으면 갈 수 있을걸? 시차도 오늘 그 정도 나잖아요. 네. 차 타고 가면 답을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차 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섬이니까. 박근혜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었죠. 차를 배에다 싣고 가서. 아니 차가 아니에요. 그거는 페리는 기차를 싣고 가는 거야. 아니 지금도 차는 싣고 갈 수 있어요. 네. 천진항까지 차를 싣고 가서 천진항에서 1시간 정도면 북경에 들어가니까. 창조적이야. 그러니까 촛불이라고 하는 걸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2단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잘만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아니고 한 1, 2년 안에 북한 자유항대하는 거 쉬울 수도 있는 상태까지 1, 2년도 너무 길게 볼 수도 있어. 네. 사실 가을이 왔다 하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런 감정 속에 우리는 드루킹이나 얘기하고 있어야 돼. 이런 적 같은 나라가 다 있냐고. 아니 우리나라가 나쁜 건 아니지. 적 같은 세력이 문제지. 그렇죠. 언론을 포함해서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 특히 북한 지도자의 방남은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냐면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욕해댔던 정부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왜곡돼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이미지부터가 확 꺾이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겠냐고요. 또 하나로. 그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또리 장군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 또리 장군 나가신다. 그 또리 장군에서 북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죠. 이제 북한 늑대, 돼지. 그러니까 김일성은 돼지로 표현되고 나머지 부하들은 늑대로 표현됐잖아요. 그걸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있고 빼짝 골아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서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적대시했던 걸 은연중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중심적으로 쓸 때 그쪽에서는 스스로 개발한 붉은 별이라는 운영체제들을 써가면서 우리보다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들 스스로 잘 지내고 있는 매우 건강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거를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밝혀지는 것들 자체가. 사실 북한이 90년대 초에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왜? 식량이 없어서. 먹지는 못하는데 훈련만 엄청 시키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왜곡된 정보예요. 군사력에 집중하느라 인민들이 굶어 죽었다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먹을 게 없었어요. 흉년이 너무 오래 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내팽개쳐 놓고 있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는 뉴스에 10,000원, 20,000원 후원금들을 내잖아요. 매달.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우리 동족들이 굶어 죽을 때는 거봐. 잘 죽고 있잖아. 쟤네들 저러니까 죽는 거야. 라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죠. 그렇죠. 저 세력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왔었고요. 지금도 보면 핵무기 훈련을 한다고 핵 훈련을 한다고 하고 핵을 만들었다고 하면 전쟁광이라고 욕하고요. 김정은이 핵무기 훈련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위장평화공사라고 욕해요.
저 사람들은 북한을 욕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의지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평화, 그 사람들이 보기엔 평화는 남의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있으면 안 되는 나라인 거지. 자유한국당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7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그래서 북한은 무조건 악의 존재, 나쁜 존재라고만 인식을 시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북한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 사람들은 다 모자라고 굶어서 뼈만 남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컨트롤 놓고 보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거짓말 해왔던 사람들이 실체가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서라도 다른 이벤트로 그걸 가려야 되는 거예요. 남북한 사이가 나빠지면 자기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로 엄중하고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빅 이벤트 피스 0427 예. 현 상황 좀 이렇게 즐거운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셔서 기분도 좋고 정상회담을 기다리는 이 마음도 너무 행복하고, 하지만 일이 많아져서 몸이 힘든 건 또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강조를 안 하시는데요. 우리가 가져가는 돈은 없습니다. 윤민석 작곡가님은요, 몇십 년 동안 우리에게 무료로 음악을 배포하면서 또 본인은 가난과 부인의 병마에 시달려온 그런 분이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가장 수혜를 받아야 될 분은 윤민석 작곡가라고 생각해요. 그분께 기부하는 행사의 의미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티셔츠를 팔아가지고 청와대에 기부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청와대에서는 돈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기운을 받으사 이게 정말로 우리가 빚진 사람한테 되돌아가는 예.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민석 작곡가께서 다가오는 평화를 기다리면서 또 좋은 노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1차 배송을 했고요. 2차 배송이 이번 주 수요일에 2차 배송이 될 거고, 그 다음에도 차례차례 계속 배송을 해드릴 겁니다. 행사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4월 27일 이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배송과 주문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정상회담 이후에 거기 관광 명소가 될 게 뻔하잖아요. 네. 그때 인증샷용으로 필수품으로 챙겨 가셔야겠네요. 그 GPS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찍으려면. 그래서 지금 그 신청하실 분들은요, 팟빵 새가 날아든다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문자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주문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번호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문자로 오가는 대화 속에 싹 트는 또 정이 있더라고요. 010-2579-1125입니다. 예. 아, 맞다. 아동복 주문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인증샷 찍을 때 필요하다 해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그 티셔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게 일이 2배가 아니라 3~4배가 되거든요. 아동복이 추가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 이쁜 사진을 꼭 보고 싶어서 아동복 주문받기로 했습니다. 많이 참가해주세요. 예. 피스 0427 4월 27일 날 일어난 이벤트가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해주잖아요. 그때쯤까지 또는 뭐 영원히 의미를 좀 더 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차님께 작업하지는 마세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마차님께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 그러셔가지고.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악할 만한 뉴스. 지금 그 김우성 씨하고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MBC에서 방영하는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밝혀낸 건데, 세월호 맞불 집회에 결국엔 삼성이 돈을 지원해줬다. 삼성이 다이렉트로는 하진 않고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삼성이 목적지를 밝힌 다음에 정경련에 돈을 줍니다. 그 정경련이 흔히 말하는 보수 꼴통 단체들한테 돈을 내려보내서 세월호 집회를 방해하라.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민간단체에 돈을 꽂아줬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전경련이 선집행하고 삼성이 후 보충해주는 방법도 썼어요. 우리가 말하는 일베 폭식 행사도 삼성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행위였다. 사실 전경련이다 아니면은 뭐 당시에 여당이다 이런 거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삼성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충격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랑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엄마가 항상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시작한 이후로 저한테 개인톡으로 스트레이트 시작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스트레이트 시작한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야, 저 폭식 투쟁인지 뭔지 하는데 삼성이 돈을 줬다는 게 진짜요?
이러면서 너무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엄마 우리가 채널에서 항상 말하는 세월호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게 MBC 확실히 공중파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주진우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이 나가자마자 일기 특조위 때 K값이 얼마니 막 이런 거 돌았었잖아요. 비용 이렇게 쓴다고 그 문자가 다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보여주면서 야 이게 또 왔어 라고 보여주면서 대학교 동창 카톡방하고 이쪽에서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삼성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갤럭시 폰 하나 사실 때마다 빙고. 일정 부분의 금액이 폭식 투쟁에 1배의 어버이 연합에 지원됐습니다. 그러네. 여러분 제발 정말 간절하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LG폰이 삼성보다 못한 건 광고비밖에 없습니다. 광고비를 삼성이 더 쓴다는 거 말고 품질 면에서 LG하고 삼성이 차이가 없어요. LG폰이 나는 훨씬 좋던데요. 착한 기업을 도와줘야 되고요. 제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갤럭시 사실 때마다 그 핸드폰에서 일정 금액이 앞으로는 재용이 재판비하고요. 박근혜 재판비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나가자 LG 싸우자 LG 야구장에서 하는 건가요? 이기자 LG 멋쟁이 LG 이게 야구장에서 LG 응원가인데 지난번에 제가 현대 자동차를 사면 당신들이 앉아있는 시트에 이명박이 그 얘기를 했더니 댓글로 너무 무섭다고 그러시는데 무서운 거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 시트가 귀신은 아니잖아요. 마음 놓으세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정도일지는 몰라죠. 우리가 인류 기업 삼성 그러고 이렇게 이미지화 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 마인드는 정말 족같다. 아니 이게 그냥 뭐 정경련의 회비 정도를 내서 그 정경련이 임의적으로 보수단체들한테 뿌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지목한 거잖아요. 그 행사에 이 돈을 지원해줘라 이런 건데 그 보수단체라고 불리우는 그 양아치들 자유청년연합 그 장기정이라고 하는 대표 새끼 발음을 똑바로 해주세요. 장기정 의원님 아니세요. 장기정이세요. 근데 그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우리도 그때도 이미 봤지만 피자 몇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 모독하는데 일베 새끼들 아주 거지처럼 몰려 나와가지고 그 맥주캔 캔 맥주 들고 무대에서 춤추던 새끼.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 일베가 사람이 아니고 일베 청원이 들어갔던 이유가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그 일베들을 세뇌시켰던 것은 분명히 국정원의 아까 말한 카톡 같은 거였을 거예요. 정말 아이들 죽은 걸 가지고 부모들이 장사해 먹는다는 이미지를 계속 줬단 말이야. 허위사실로. 얼마를 받았네, 뭐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네. 그때도 그런 이야기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케이크값. 네. 그거는 세월호 특조위만 들어간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한테 똑같이 지급되는 일종의 늘상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만 확대시켜가지고 세월호 조사하려고 하는 특조위에 생일 파티를 하게 돈을 지원해준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박봉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공무원 조직 내에서 그런 식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부 부처든 간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청년연합에만 그렇게 지원해준 게 아니고요. 씨발. 주옥순. 그러니까 2014년에 자유청년연합 계좌에 1,000만 원을 줬어요. 부럽다, 씨발. 2015년에 6천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그 돈을 받고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우회. 네, 경우회. 경우회가 주축이 되다시피 해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회가 퇴직 경찰들 모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청년연합하고 경우회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경우회는 장난 아니게 크죠. 퇴직 경찰들은 다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경우회가 그렇게 삼성 뒷돈을 받으면서 세월호 모독을 하고 고엽제 전후의 회원들을 동원해서 친정부 집회를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이트에서 다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내부적으로 조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경우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정치 바람에 타지 않는 경우의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부에서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주옥순이나 장기정을 직접 인터뷰를 하는데요. 특히 주옥순한테 돈 받으신 거 어디다 썼냐.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게 첨부가 됐었을 텐데 출처를 알려주고 사용처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MBC하고 굉장히 협업이 잘 됐던 단체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MBC랑 인터뷰 안 한다고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문전박대를 톡톡히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랑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까요? 우리랑 인터뷰 해줄라나? 채널 A나 뭐 TV조선하고는 인터뷰를 하려나 모르겠는데 그것도 망상이고요. 걔네들은 더 무서워요. 자기들이 살려면 내 옆에 동료를 아주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애들이 채널A TV조선이고요.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주옥순이나 이런 유의 인간들이 뭐 영수증 처리 제대로 했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영수증 처리하면 자기가 쓸 돈이 없는데. 거기에 그 경호회 대정처장이라는 분 인터뷰를 보니까 진짜 현직 경찰분들 너무 모욕감을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그 자금 집행 받은 거 5천만 원씩 계속 받았다고 하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냐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기억 못하죠. 기억력이 저하돼가지고 치료하고 약 먹고 주사 맞고 링겔 맞고 막 그러고 있어요. 기억 감퇴 때문에. 이게 사실 전직 경찰로서 너무 초라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경호회라는 이름 자체가 경찰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정말 참담했을 것 같아요, 경찰분들. 맞아요. 요즘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예. 보면은 몰랐던 경찰들의 노고, 수고 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경호회라는 이름만으로 다 싸잡아서 욕먹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경호회라는 조직이요. 사실은 시작부터 친독재 정부적이고 친삼성적인 조직이었어요. 참 이 경찰분들 들으면 기겁을 하시겠지만 당시 2013년 당시 경호회 중앙회 권호영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우의 기금의 종잣돈이 1989년 기흥골프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긴 80억 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경우에는요. 이상달, 우병우 장인이죠. 아, 그렇지. 이상달하고요. 기흥 컨트리 클럽, 기흥 골프장 운영회사인 3단 개발을 설립하기로 서로 협의를 그랬었지. 해요. 맞아. 기억난다. 경우회가. 그러면 더 이상 안 나가도 알겠죠. 경우회가 뭔지. 좀 경찰 조직분들이요. 이거 반드시 깨끗하게 다 내부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털어야죠. 지난번 주말에 잠깐 광화문 갔다가 주옥순을 실물로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항상 이 TV나 이런 걸로만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뭔가 연예인 본 듯한 느낌이 그리고 이분이 좀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착장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뭐 그게 뭐 자유한국당 디지털 뭐 부위원장인가 그렇잖아요. 네. 아, 이분 매력 있지 않아요? 이게 홍준표랑 비슷한 거야. 엑스맨이야. 있으면 있을수록 당에 도움이 안 되는. 2014년에 1억 5천만 원. 6월 달에만. 착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새가 나른다. 1억 5천만 원 우리를 줘봐라. 새가 나른다는 지금 적자가 1200을 넘어갔다. 부럽다 씨발. 자, 알겠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이야기겠죠. 코리아 에어라인. 코리안 에어가 맞죠? 코리안 에어. 네. 네, 정식 명칭은. 그리고 한국어로는 대한항공. 한국항공도 대한항공의 소유라고 하고요. 진에어도요. 진에어는 중국 항공사인 줄 알았어요. 느낌적 느낌으로. 어쨌건 방송하는 오늘이요. 대한항공 본사와 조현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게 2차로 하는 거고요. 이게 주말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한 번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 쪽에서 사과문을 발표하죠.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조현민과 조현아는 거치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또 지금 불법으로 의심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칼기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현희가 설치했다는 폭약은 거짓말이고 칼기에는 따로 어마어마한 폭약이 설치돼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정황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설치했느냐? 바로 외교 행랑 등을 통해서 중간 기착지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설치했을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외교 행랑 비슷한 걸 통해 가지고 밀수하고 대한항공 일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일종의 밀수죠. 탈세도 하는 거고 그런 범죄성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식적인 사과와 기자회견이라는 비난이 또 쏟아지고 그러면서 경찰이 두 번 더 털면서 조현민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저는 관세청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잖아요. 수사권이 있어요. 원래. 그 수사권이 있는 데가 검찰, 국정원, 관세청.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경도 있고요. 하여간 뭐 굉장히 많은데 수사권은 없지. 예, 수사권만 있는데 수사권을 그 법적으로 줬습니다. 수사권은 그래서 법조문에 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 관세청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그동안 관세청이 이걸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랬었지. 예, 그게 이번에 터진 거고요. 사실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첫 번째 압수수색 들어간 것은요.
대한항공 일가족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과 관세를 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차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관세 예. 포탈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 작업을 위해서 1차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올라 이건 더 이상해. 그래서 2차 압수수색을 했는데 2차 압수수색의 주요 이슈는 뭐냐? 조직적 탈세 혐의예요. 대한항공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세를 했느냐? 즉 대한항공 기내에 물건을 실는데 대한항공에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이나 이런 거로 위장해서 명품들을 들여오는 것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했느냐를 따지는 거고 여기에 들어간 게 한진그룹 서버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어요. 이를테면은 이명박 아들이 히딩크 만나듯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고위급의 관리의 아들이 군사 보안 지역에 아무런 팻말도 없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행위. 그런 건데 심지어요 이 사람들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미국 입국할 때도 보안 검색 등을 안 받았대요. 왜냐하면 미리 약을 쳐놓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미국 교통안전국이라고 하는 TSA에 내부적으로 그런 식의 특혜를 받는 사람들 없이 제대로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검색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조현민이 그걸로 난리를 쳤다는 거야. 니들이 근무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갑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갑질이라기보다는 거의 정신 나간 짓인데 이 조양호 회장이 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직접 읽었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는 걸. 이게 사실은 자기 두 딸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 아들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죠. 어떻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만적이냐면요. 지난주에 대한항공 임원 사무실에 방음 공사를 했대요. 그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음 공사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이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게 펜스룰이지. 예,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직원들을 방음 시설이 돼 있는 사무실에 딱 불러가지고 소리만 지르지 않겠다 이제는. 아니지 소리를 더 열심히 지르겠다는 거지. 폭행까지 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방음 장치를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는구나. 뭐예요? 그게 방음 장치가 아니고요. 방음 장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전파 교란 장치가 있어서 녹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방음 장치가 필요한 건 새날 녹음실입니다. 이게 처음에 공사를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칸막이 정도만 돼 있어서 사실은 방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밖에서 명종님이 기침하면 안으로 다 들려요. 그런 녹음실에 이렇게 방음이 필요한데 씨발 그쪽에 이 방음 공사하면 7비로 뽑아도 아니 그렇게 방음 공사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내용보다 진짜 중요한 건 태도라니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 태도가 이렇게 썩어 빠진 이런 집단. 아니 또 조양호가 지는 또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해요. 회장이잖아, 회장. 지가 지 새끼를 그런 식으로 키워놓고 자기는 그럼 깨끗해? 그래서 한번 이 3남매를 쫙 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조양호하고 조연아, 조현민, 조원태 아들이죠. 여기가 모두 다 같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나오거든요. 서던 캘리포니아라면 네. 뭐 미국에 있다고요.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 조원태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경영학을 나온 다음에 이 서던 캘리포니아로 석사를 가고 오, 감 잡았어. 그리고 조양호도 인하대학교 경영학을 감 받고 잡았어. 서던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네. 여기는 다 가족이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 알고 봤더니 조양호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원이에요. 이사회. 이게 인하대학교하고요, 한진그룹하고요. 연결돼 말 안 해도 알아요. 간단히 예. 말하면 업무 협약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대학, 나의 지분이 많은 대학에 내 아들 입학시키고 내 딸 입학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이사로 있는 외국 학교에 내 아들 입학시키고 내 딸 입학시킨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실소유주에 가까운. 아 이거 입학 비리 문제까지 퍼질 수 그러니까 있겠는데. 이 대한항공의 집안은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특혜야 이건. 맞아요. 그리고 조원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는데 인하대학교로 옵니다. 그 조원태가 또 노인 폭행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아 맞아요. 예. 네. 12가 신촌에서 붙었는데 승합차 끼어들기 해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두 팔로 밀치면서 이분이 아이와 함께 도로 한복판에 완전 나자빠지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있었어요. 씨발 진짜 나는 이런 족 같은 것들을 되게 싫어해. 난 가난하게 태어났거든. 아 근데 그 관세청에서 지금 나왔다는 뭐 명품 밀반입이라던가 사실 명품뿐만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뭐 양주도 뭐 수백 병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네, 뭐 기타 약물이 있을 네. 수도 있고 뭐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중에서 정말 웃긴 거는 크리스찬 디올 드레스.
이게 이제 5,000불짜리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30만 원짜리 하는 건데 얘를 또 1등석에 이렇게 눕혀서 구겨지지 않게 이렇게 가져가게 달라. 그런데 이게 이제 밀수로 세관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이 정도 가격이면은 118만 원 정도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 공항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들어오는 직항 특히 코리안 에어라인 대한항공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엑스레이 사진부터 시작해서 가방 전체를 다 깝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지금 관세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적 범행이거든요. 조직적 관세 포탈. 근데 일가가 요구를 해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공범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렇죠. 하던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세청에서는 내부 감사도 하고 있어요. 대한항공 직원들과 관세청 직원들이 빙고. 결탁한 혐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내부 감사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의혹이 드러났다는 거는 증거가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건이 퍼지는 경로가 자 우리는 이렇게 일관되게 목소리를 얘기해야 돼요. 현행 항공사업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 정지 요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국가안전이나 사회 안녕 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지나 취소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진그룹의 일가가 대한항공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장기간 대규모로 세금을 포탈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건 사회 안녕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의 면허를 반납하거나 정지시키거나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법에 따라서. 그러면 코리안에어를 정말 국립 코리안에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들끼리 관행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냥 패싱하는 거, 패스하는 거. 그러니까 딱 그거 아니에요. 이구에게 미친 새끼는 우리야. 딱 그거 아니에요. 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사실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복장도 그렇고 정말 예쁘거든요. 네. 보면서도 저도 저 머리띠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렇게 호박같이 생긴 애를 왜 서비스를 시키냐 라면서 얘기를 사무장한테 하면 그 해당 승무원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신문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아니 그 조연아 조연민 얘네들 보면 정말 인물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크던데. 하지마. 아 진짜. 에휴, 이 기회에 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뭐랄까 사회를 바꾸고 싶은 여러 가지 모양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이거든요. 공정. 공정하지 않은 것은 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뀌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말하면 국정원이나 검찰에만 적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요소에 적폐가 있는데 이건 진짜 암덩어리 같은 대한항공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부산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강원도 여론조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최근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네.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랑 같이 해서 강원도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대표적인 징표 같은 것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최문순 도지사가 당선될 때쯤만 해도요. 박빙이었어요. 근데 박빙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의 여론이 계속 오고 있고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최문수는 강원도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긴 했지만 나머지는 싹 전부 다 자유한국당 불이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강원도에 있는 시군, 시장, 군수,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세력들이 굉장히 다수가 포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의석은 몇 개 안 되고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세상이 변했다는 거를 수도권이 변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원도가 변하는 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이 바뀐 진짜로 바로미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밑바닥에서부터 바닥 민심이 계속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강원도지사 지지도 질문에 최문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5.5%, 자유한국당의 정창수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5.1%. 배가 넘죠. 예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항상 말할 때 당선 가능성은 최문순 지사가 65.3 그리고 정창수 후보가 21.6이요. 격차가 더 커지죠. 특기할 만한 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조사 사항을 보면 강원도 권역을 크게 4개로 나눴는데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삼척권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눴는데 이 4개의 권역에서
최문순 현 지사가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춘천권에서 59.5%예요. 진태야 기다려. 진태야. 다음 총선에서 진태 날아가는 거 확실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지금 강원도 하면 또 특히 휴전선에 가까운 쪽에 네. 그 자유한국당 분위기의 세해랄까 이런 게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무슨 국회의원 선거에 뭐 말하면 무조건 빨간색, 예전에 파란색 그렇게 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 모든 지역이 다 최문순 지사의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강원도가 이제 진짜로 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요? 필수 공사의 질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쪽 분들이 이제 제대로 깨어나면 강원도가 깨어나면 사실 다 깨어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PK나 TK 쪽에 자유한국당 찍으시는 분들은 사실 답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분들은 세월이 밀어내줄 수밖에 없지만 강원도 전체가 깨어나면 대한민국이 깨어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어떤 선의를 가지고 큰 일을 도모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당사자들이 직접 이제 몸으로 느끼고 나서 확실히 더 굳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오늘 방송 나가는 날은 D-3인데 D-5 다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도권이나 이런 데 지역은 보통 많이 나오는데 강원도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요? 응답자의 65.1%가 문 대통령 잘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20대는 80.8%나 되네요. 그러니까 강원도민들이 완전히 변했죠. 사실요, 휴전선이 걷어지면 평화체제가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도가 경기도와 강원도죠. 강원도, 예. 지금 그 휴전선 근처에 있는 민통선이라고 하죠. 거기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권으로만 봐도 국가가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냥 마음도 안 되게 국가가 환수해 쓰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경제적인 걸 떠나가지고 무시무시해서 맨날 그쪽 지역에 가면은 확성기 방송이나 하고 어쨌든 막 포소리 총소리 나고 하는 그 지역을 완전히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강원도 분들한테는. 네. 우리가 방송하는 이날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는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정지했습니다. 남북 대화, 남북 정상 간의 대화를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정지하겠다라고 했고요. 북한이 특별히 화답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도 대남 방송을 안 하리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확성기 방송으로 서로 이제 화력 대결하는 건데 소리로 이쪽에서는 이제 걸그룹들 음악 틀고 그런다는 건데 북한이 스피커 성능의 차이가 나니까 그 스피커를 우리 쪽으로 대는 게 아니라 북한 쪽으로 대면서 우리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확성기 방송을 멈추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주는 효과 같은 거라고 보는데 무조건 북한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확성기 방송을 안 한다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던 건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까지 그걸 안 하게 되면 진정성 없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오겠죠. 저쪽에서. 그런 경우에는 확성기 방송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 휴전선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실제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금방 느끼실 거죠. 뭐.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 철원군에 사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가신 건 아니고? 철원은 안 갔고요. 공무원인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지난 몇 년 전 일을 얘기하면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모시고 라는 발언을 해서 야, 이 개새끼야 그랬어요. 진짜? 네.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북한에서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들었지? 들었대. 철원 좋아지겠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된 거야. 그 생각으로만 살아 그랬어요. 명정님 친구는 70대가 아니죠? 40대입니다. 아니 근데 그 대북방송 확성기는 예전에 비리 때문에 이게 10km 밖에서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그 스피커 아니에요? 그래서 틀어봤자 그거고 소용이 없는 거 조금 아니에요? 다른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에 수사 대상이 되는 그 이동형 대북 확성기 이거는 이제 비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설치돼 있던 거 많아요. 고정식. 근데 사실 좀 숨어 있는 그 비밀 같은 건데 강원도 분들도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드루킹 이야기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들 중엔 1인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인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드루킹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여론은 여성들이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현 대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민주연구원 통해 가지고 각종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여성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서 온라인 활동하는 다수가 여자분들이라는 거야. 3분의 2 정도가. 지금 강원도에서도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강원도에서 46.3인데 여성분들만 넣고 봤을 때는 지지율이 52.1이에요. 그분들이 실제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지. 뭐냐? 합리적 이성을 갖추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한 사랑도 있지만 지금까지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새로운 신진 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 이야기 담론은 대부분 남자들이 했었고 그 남자들이 주도하는 정치 이야기였었는데 사실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가장 기반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앞서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고준 담론을 합니다. 고준 담론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높은 수준의 그 담론을 그 이론적인 큰 이야기들을 그림, 큰 그림. 큰 그림을 얘기해 남자들은. 그게 좋은 뜻으로 쓰이고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나쁜 뜻으로 쓰이는 부분은 뭐냐 하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요. 나의 이상은 오로지 못 먹어도 고야 이렇게 가요. 아 이런 게 있어. 한국 남자들은 자기가 다 정치 평론가잖아 사실. 그런 게 있어서 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몸에 와닿는 걸 지지해요. 아이들 보육 문제, 그다음에 부모님들 돌봄 문제, 이런 가계소득 문제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고준 담론에 머물러서 신선 도끼자루 썩는 얘기만 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책에서 배운 걸 가지고 싸우는 수준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헌정사상 첫 있었던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말아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의 표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책임의식 뭐 이런 건가요? 자 어쨌건 강원도의 변화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변화로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초롱성 같은 곳이 물론 최문순 지사가 당선이 됐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 약간 개인기 좀 가깝고요. 실제로 밑바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싹쓸이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전을 좀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저쪽 분들인데 시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군수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좀 주는 그런 지역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 군의원, 시의원은 다 자유한국당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의 경북 쪽에 가까운 그런 민심을 보였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도의 변화가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발짝 늦은 뉴스. (2013년 8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직접 검찰에 쓴 편지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으니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차관은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보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가 맞냐 아니냐라는 질문보다는 나에 대한 것, 이거가 당신이 맞는지에 대한 근거를 갖고라는.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올해 2월 이 사건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본조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뒤늦게 사건을 다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역시 김학의구나, 파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씨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속적으로 협박성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계속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좀 힘들어요, 지금.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측근에게서 협박성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협회 등록도 못할 뻔했고 나를 그래서 잡아다 미국에 보내버리려고 했대요. 그 당시에. 이 씨는 이번 재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김 전 차관에게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최대 피해자 음성 변조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 누구 목소리 같아요? 신비 목소리 같아요. 그래요? 30만 원 벌금 냈어요. 아 근데 명종님 이거 재심할 수 있나요? 뭐래요? 민정수석이 답해주세요. 네, 민정수석이 답해줘야죠. 새날 민정수석. 제가 30만 원 벌금을 냈어 니티웃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아 김학의 사건? 예. 그럼 이거를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벌금 낸 죄명이 뭐예요? 명예훼손이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아 그럼 재심 사건 그죠? 가능해요. 허위 사실이 아니니까. 때문에. 예. 좋아 30만 원. 이자 포함해서 명예훼손비까지 해서 더. 그렇지. 아마 한 2,30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돌려받는 게 아니지 그거는. 돌려받는 게 아니고 보상을 해줄걸요? 네. 국가에서 보상해 줄 거예요. 그때 4년간을 재판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나가서 짧게 할게요. 판사가 성질 나가지고 판사를 또 엎어버렸어요. 1년 동안 못한다 나 이 재판을. 왜 그러냐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섹스 비디오를 보고
김학의가 없었다는 걸 확인하고 김학의를 음해할 목적으로 김학의가 있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김학의가 있어 버렸어. 그래서 그 섹스 비디오를 가져와라. 재판부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검사가 계속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엎었는데 새로운 판사가 딱 부임해 오더만 바로 판결해버린 거 30만 원. 그거는 저 국가폭력이에요. 와 정말 황당하네. 그러니까 검찰개혁 TF에서도 예.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 요구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 그 검찰 입장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서 공식적인 검찰 입장 발표가 있으면 재심 청구하세요. 제가 화가 난 건 이 30만 원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당시 김학의와 박근혜와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검사가 봤다는 거예요. 김학의가 포르노에 나온 걸 봤다는 겁니다. 그죠? CCTV에. 네,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이걸 묵인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원된 검사 판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연루됐다는 거면 이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30만 원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를 덮기 위해서 남의 사생활 캐서 까발리고 그리고 애꿎은 시민들 48명 기소했거든요. 48명 트위터 리안들 그냥 무더기 고소하고 이런 와중에 검경 판사들이 동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면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그 당시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라고 얘기해지는 이 CCTV 촬영본을 본 검사들은 내부적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봤다는 거잖아요. 본 검사들은 김학의 맞네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비디오를 검찰 측 공식 입장은 저 사람이 남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어서 몰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발표가.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요. 신비님이 얘기한 대로 이거는 덮기 위해서. 왜냐하면 법무부 차관이 해줬잖아요. 사표 내고 그냥 나가야 될 사람인데 법무부 차관으로 해서 실세를 안 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불거진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이 김학의뿐만 아니라요. 11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사회 유력층이고요. 국정원 직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이 사건은 게이트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검찰, 경찰, 판사만 동원돼도 어마어마하고요. 언론까지 동원됐거든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분이 내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당했다라고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까지 넣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속됐죠. 예. 당사자 구속된 겁니다. 예. 오히려 피해자가. 입 막으려고. 예.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초대 검찰총장이 누군지 기억들 다 하실 거예요. 그렇죠. 누군데? 네. 김민님 누군데? 그렇죠라고 했어 분명히 말해. 그냥 호응했죠. 아씨. 저기 있잖아요. 국정원이 동원해 저기 국정원이 끌어내리신 분. 끌어내리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도 모르실까요? 헌혜자.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이 검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납니다. 성씨가 헌씨고 이름이 여자예요? 최동국 검찰총장이 최동국 씨. 올라갔을 때 이제 그쪽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김학의가 초대 검찰총장의 유력한 후보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김학의는 너무 흠결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학의가 박근혜 정권 초대 법무부 차관에 꽂히죠. 그러니까 레벨로는 법무부 장관도 돼도 상관없을 정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보통 법무부 장관들은 정치권에 좀 뭔가 물 좀 먹고 이러신 분들이 되는 경우가 많고 현직에서 엎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또는 바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총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학의가 이제 그런 성접대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가서 환각 파티를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근데 거기에 동원됐던 여성분들이 나는 원치 않았는데 무엇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환각에 빠져서 파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부자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부자들이 나오는 영화에 왜 거기 다 벌거벗은 채로 막 폭탄 좀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건 순화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비디오 상에는 그 사람들이 막 술도 취하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막 나 진짜 표현이 잘 안 되네. 그룹 섹스. 근데 그게 한 차례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 차례 김학의한테 대접을 했고 이들이 박근혜 정부하고 커넥션이 깊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더라도 국정원, 사법부, 행정부가 다 건설업자까지 전체 다 아울러 있는 거대한 마피아 조직들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무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환각제라는 그때 당시는 알로 되어 있는 그 마약이었다고 하거든요. 알 하나씩 먹고 뿅 가는 거. 그거 먹으면 24시간 섹스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때 당시 얘기됐던 게. 그런 질퍽한 그래 놓고 죄 없는 신비만 벌금 내고. 그러면 그게 마약이면은요.
마약은 아직 이제 확인이 안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증언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약으로 추정되는. 그렇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전격을 했지만 마약 성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묘하게 겹쳐지는 게 김학의가 인천지검에 있을 때 그 2NE1 멤버가 미국으로부터 불법 마약 수입한 거를 눈 감아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한간에 소문이 떠돌고 있기 그 때문에. 그 마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그 정도 날아간 새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차관 정도면. 그러면 그런 거 구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얼마 전에 추정 60분에서 이시영 마약 사건을 다뤘거든요. 모든 개연성은 이시영이 마약을 했네 쪽에 쏠리고 있어요. 나중에 얼마 몇 달 전에 왜 이시영이 마약 검사까지 받았는데 안 먹은 걸로 나왔다 하지만 그거는 머리 빡빡 깎고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게 추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했다는 거라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파티하거나 그러면 마약하고 그 일상화돼 있다는 거 그런 의심은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박근혜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럼요. 박근혜까지 가고요. 이 나라에 부유한 자들 있잖아요. 넘버 10 그룹에 예를 들면 이번에 조현민 같은 사건도 조씨 일가가 어쨌든 공항을 패스했다는 거 아닙니까? 각종 명품들을 갖고 그러니까 마약이 이렇게 들어오지 말한 법 없거든요. 그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게 왜 이 나라 권세가들만 재력가들만 마약에 노출될까? 이런 게 다 이렇게 밀수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서 이 사건은 아까 명종님이 중요한 걸 짚었는데요. 이 사건의 질퍽한 섹스 사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환각제는 뭐가 왔는지 또 이 환각제는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11명이라고 했는데 11명이 누구누구 이제 당시 이제 명단이 다 돌아다니거든요. 참여 여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섹스 비디오 같은 경우는 저는 자막 처리해서라도 저는 공개해야 된다. 예, 그래야만 이 거대한 건설업자, 그다음에 마약업자, 그다음에 국가 고위층들의 커넥션을 끊을 수 있다. 악습을 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피해자 부분이에요. 누가 피해자야? 신비? 말고. 저러한 상황인지 모르고 참여했다가 환각제를 먹고 질펀한 섹스 파티에 피해 입은 여성들이 맞습니다. 문제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명예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지금 다루고 있지도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참 말하기도 민망하고요. 팟캐스트는 사실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매체인데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듣기에는 정말 민망한 사건이고 사실 우리가 여러 채널로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 이시영도 그렇고 내부자란 영화도 그렇고 김학의 건도 그렇고 심지어는 박근혜까지 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았는지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이고 어쩌면 그런 민낯이 까이는 게 정말 두려웠던 나머지 RT한 놈들 다 잡아 적죠. 김학의 아니야. 얼굴 식별 안 돼. 무조건 확산되는 거 막아. 예. 환각제 같은 걸 먹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도 마치 그 상황에 협조한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이를테면 그 약물을 상대방한테 주입시키고 강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될 위치에 있는 공무원, 차관이 특수강간을 하고 금지된 약물을 처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특수강간이구나. 네, 특수강간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특수강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돈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불러왔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약도 먹이고 그렇죠. 폭행도 하는 거거든요. 그 약도 또 몰래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특수강간이 이제 법리적으로 형성이 되고 특수강간뿐이 아니고 이거는 뇌물 사건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건설업자가 끼어 있죠. 예. 거대한 커넥션이 연결돼 있는 커넥션이기 거죠. 때문에 건설업자가 누군지 아시죠? 저는 봤습니다. 갑자기 검찰이 재판 받을 때 국회를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봉쇄한 뒤에 국회의원들 나오는 사람마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야. 머리카락 하나씩 뽑는 거야. 그렇죠. 안 돼요. 왜냐하면 해야 돼. 이 머리카락은 성장률이 빠르기 때문에 한번 자르면 빨리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삭발 한번 하면 뭐 그냥 쓱 쭉쭉쭉쭉 자라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국과수에서 제대로 전수조사하려면 음모를 뽑아야 됩니다. 음모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천천히 자라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더럽다. 이 에피소드는. 근데 이런 보도도 있어요. 김학의가 2NE1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 씨의 마약 밀수를 봐줬다는 의혹도 지금 그 당시에도 이미 그게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약이 이 마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쓰였다는 게 지금 암페타민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마약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약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암페타민 자체가 합성 마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박범이 이때 적발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때 입건 유예를 결정했다는 인물이 알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제주지검장이 누군지 인천지검장이 누군지 사실 살면서 알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때 인천지검장 2차장 검사가 김수창. 저 공개적으로 제주도에서 공딸. 그 짓했던 분. 공딸 선생. 그리고 그때 인천지검 검사장이 김학이었던 거죠. 그렇죠. 보통 일반인 같으면은 명백하게 마약으로 엮을 수도 있는 사건을 김학의 등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접대를 받았을 수도 네. 있고요. 그렇죠. 죄송한 뇌물을 얘기지만, 받았을 수도 있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기획사는 좀 다릅니다만 얼마 전에 보도 중에 SM의 이수만이 SM에서 나온 자금을 매년 100억씩 전혀 다른 회사로 빼돌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정말 다른 회사로 빼돌렸다고 하는 건 비자금 만들기 위한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명백하게 박범은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인천지검장하고 그 당시에 인천지검 제2차장 검사 이 두 사람이 봐준 게 아니냐, 뒷배를 봐준 게 아니냐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놈들끼리 근무했죠? 그러니까 암페타민을 공정을 달리하면 이게 이제 우울증 치료약이잖아요. 공정을 달리하면 이게 엑스터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분이 필로폰과 비슷해요. 예. 엑스터시이기 때문에 마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약을 봐줘버렸다. 그 마약이 그 마약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좀 숨겨놨다가 왜 프로포폴도 맞은 게 문제가 돼서 연예계에 한 몇 년씩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프로포폴 하는 사람들의 대개의 명분은 좀 쉬려고 자려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하게 되면 꾸준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는데 기분 너무 좋게 자는 일종의 환각제 형태가 있기 때문에 프로포폴이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암페타민 같은 경우도 자기 쉴드 변명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쓰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걸 핑계 삼아서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우울증이 거론되는 것 뿐입니다. 우울증 치료하려면은요 대한민국에 널린 게 신경정신과고요. 가서 상담만 하면 우울증 치료자 다 줍니다. 뭐 이거 외국에서 이걸 수입해 와요 비밀리에.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한두 알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판매 목적이거나 유통 목적으로 들여온 거고요. 그렇죠. 82정을 예. 한꺼번에 이렇게 들여올 수가 예. 없죠. 82정 정도면 아마 이거 한 방으로도 몇 억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거를 그냥 봐줬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이 그러니까 당시 검사인데 인천지검장. 예. 또 인천이 진짜 하여간 검사가 지검장이 봐줬다는 것은 뭐 모르고 그랬으니까 기소유예 이거는 아마도 이거는 내가 가질게 너는 그냥 돌아가 이 정도 아니었을까 추측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경우는 입건유예예요. 입건유예네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굉장히 많이 말이 다른 겁니다. 거의 처음 들어본.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예. 입건유예라는 것은 기소유예하고 좀 다른 게 입건유예는 입건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사건을 검사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사건화해서 공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거거든요. 입건이. 입건은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고 예. 사건 번호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사건 번호가 들어가고 수사를 시작하는 건데 이 입건을 유예. 한마디로 이건 무혐의실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교묘하게 네이밍이 입건유예가 되는 그런. 무혐의로 하기에는 좀 양심이 찔린 부분이 조금 없잖아 있긴 있었나 보네. 이 사건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죠. 국가 금지 약물을 들어왔는데 그거를 봐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학의가 봐줬겠어요? 누군가 오더가 나왔죠. 오더 없이 이걸 어떻게 봐줍니까 공무원이. 그래서 저는 그 건도 사실은 이제 같이 조사가 돼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뜬금없이 그냥 왜 봐줘요? 예? 공무원이 왜 봐줘요? 이거 건수 잡은 건데. 뒷선에서 뇌물이 있었던 당연히 있는 거죠. 아마도 김학의하고 김수창 이 사람들이 이력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했습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성향들은 아니고요. 예, 그런 성향들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 협조했거나 아니면 주동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현직에 있는 법무부 차장이 마약 밀수를 봐주고 그러게. 건설업자와 돈을 받고 성상납을 받고 그 마약을 처먹고 섹스를 밤새 하고 또 비디오를 찍고 재밌죠? 세상 씨발. 근데 이 비디오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다 알았죠 그때는. 윤중천의 예. 그 비디오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김학의가 등장하는 장면이 이렇대요.
김학의가 팬티만 입고 노래를 불러요. 잠깐 꼭 얘기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순화해서. 팬티만 입고 노래를 부르다가 여성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 여성을 껴안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합니다. 근데 이걸 영상으로 남기는 새끼들이 난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이제 건설업자들을 남겨놔야 해요. 그럼요. 자기들의 남겨놔야 안전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남겨놓는데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그거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그 건설업자의 부인이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간통죄로 하려고 증거를 모으다가.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시작인 건 맞는데 그 후에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특수강간 당했다라고 지금 했지만 완전히 목사발돼 버리는 상태였던 거죠. 이건 재수사해야 될 부분이 명백한 것 같고요. 그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도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이거 재조사하겠다 일단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시민의 힘으로. 김학의 씨 젖됐습니다. 알겠습니다.